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생활 속 건강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은 정말 공감도 높고 뜨끔할 사람 많은 주제거든. 라면 끓일 때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넣잖아. 맞습니다. 라면은 그 자체보다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추가하는 재료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라면이 원래 좀 짜긴 해. 그렇습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포화지방,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성격의 재료를 더하면 부담이 곱하기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라면에 어묵 넣는 사람 정말 많거든. 네, 어묵과 튀김류는 이미 한 번 이상 기름에 튀겨진 상태입니다. 이 재료들은 포화지방, 나트륨, 인산염,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라면 국물과 만나면 신장과 혈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튀김은 왜 더 안 좋을까? 튀김에 사용된 기름은 시간이 지나며 산화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런 산화된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면에 뭔가 더 하고 싶다면 튀김 대신 숙주나물이나 버섯처럼 기름기 없는 재료가 훨씬 낫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라면이랑 찰떡이긴 하지. 맛은 강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가공육에는 높은 나트륨, 포화지방, 보존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냥 짜서 문제인 거야? 그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면 수프 자체에도 이미 나트륨과 인산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가공육을 더하면 염분과 첨가물이 한 번에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햄 대신 달걀, 두부가 훨씬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참치까지? 이건 좀 의외다. 의외지만 실제로 많이 합니다. 참치 통조림은 식용유 염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국물과 만나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참치가 대형 어종이라는 점입니다. 반복 섭취의 시 수은 축적 가능성이 지적돼 왔고 라면의 높은 나트륨과 함께 섭취하면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라면 위에 치즈 올리는 거 정말 많이 하잖아.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용하는 치즈가 가공치즈라는 점입니다. 가공치즈에는 인산염,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즈까지 더하면 뭐가 달라져? 라면 수프에도 인산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가공치즈를 더하면 전해질 균형과 칼슘 대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즈 풍미가 필요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라면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면은 조합과 방식만 바꿔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프는 절반만 사용, 국물은 남기기, 달걀, 두부, 채소 활용.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줘. 첫째, 라면의 부담은 추가 재료에서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어묵, 가공육, 참치, 통조림, 가공치즈는 라면과 조합이 좋지 않은 재료입니다. 셋째, 라면은 덜 넣고 덜 짜게가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를 해볼게. 라면은 끓이는 법보다 무엇을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 주제 딱 50대 분들 심장을 콕 찌르는 제목이야. 달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거 정말이야? 오해부터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50대 이후 근육을 지키는 목적으로 보면 다른 선택지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보다 먼저 빠지는 게 근육이라는 말도 있잖아. 맞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량이 줄지 않아도 해마다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피로감, 보행 속도 저하, 낙상 위험까지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럼 이 시기엔 무조건 운동부터 해야 되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섭취가 더 기본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고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도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늘 배워왔거든? 맞습니다. 계란은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하고 소화도 잘 되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밀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무게 대비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느냐입니다. 계란 100g에는 단백질 약 1투지, 잘 말린 북어 100g에는 80g 이상,
즉 북어는 소량만 먹어도 단백질을 훨씬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같은 생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명태가 북어로 말려지는 동안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그대로 응축돼 고밀도 구조가 됩니다. 단백질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미노산 구성이 핵심입니다. 북어에는 리신, 메티오닌 같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50대 이후 떨어지기 쉬운 근육 합성 신호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고기 먹기도 좀 부담스럽잖아. 바로 그 점이 북어의 큰 장점입니다. 북어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소화 부담 적고 혈관 건강이나 소화 기능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훨씬 현실적인 단백질원입니다. 고기 먹고 나면 더 피곤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방이 많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북어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덜 지칩니다. 그럼 북어 어떻게 먹는 게 좋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북어국입니다. 들기름에 살짝 볶아 국으로 끓이면 들기름의 오메가3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매번 국 끓이기 힘든 사람도 많거든. 그럴 땐 북어 가루 활용이 좋습니다. 곱게 갈아 국, 나물, 반찬에 소량씩 넣으면 자연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식사량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실용적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이제 안 먹어도 돼?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다만 50대 이후에는 계란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북어처럼 고밀도 단백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줘. 첫째, 5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둘째, 이 시기엔 단백질의 양보다 밀도와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셋째, 북어는 저지방 고밀도 단백질로 중장년 근육 관리에 매우 효율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50대의 근육은 운동보다 먼저 단백질 선택에서 갈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쪼이. 조이야, 과일은 무조건 껍질째 먹어야 좋다는 말. 우리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며? 네, 과일 껍질에는 분명히 좋은 성분도 많지만 모든 과일에 똑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껍질에 식이섬유랑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 맞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약 잔류물 유통 과정에서의 보존 처리, 자연 독성 성분이 함께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껍질 문제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잔여 성분입니다. 특히 아이, 노년층, 위장이나 호흡기가 민감한 분들은 이런 잔여물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제일 많이 배웠던 과일이잖아. 맞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문제는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사과는 장기 보관을 위해 왁스 코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왁스층이 농약이나 외부 오염 물질을 함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는 무조건 벗겨 먹어야 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세척할 수 있고 성인이고 위장이나 호흡기가 민감하지 않다면 껍질째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나 노년층 또는 민감한 체질이라면 껍질을 제거하는 선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은 왜 껍질째 먹으면 안 좋단 말이 나와? 감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 점막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 속쓰림,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는 분, 위장이 약한 분, 노년층에게 감 껍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의 장점은 부드러운 과육과 단맛에 있기 때문에 껍질은 벗기고 먹는 쪽이 훨씬 편안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일 의외였던 게 1위가 포도더라. 포도는 원래 껍질째 먹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도는 껍질째 섭취가 가장 까다로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포도는 알이 촘촘히 붙어 있고 틈이 많아 세척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송이째 헹구는 정도로는 잔여 성분 제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존 처리 얘기도 나오던데? 일부 포도는 유통 과정에서 보존 목적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목 따가움, 호흡기 자극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이런 불편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
가장 좋은 방법은 알을 송이에서 떼어낸 뒤 물에 담가 굴리듯 여러 번 세척, 필요하면 베이킹소다 활용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껍질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는 없네. 정확합니다. 껍질 섭취에는 개인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일 종류, 세척 가능성, 가족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줘. 첫째, 과일 껍질에는 영양과 함께 잔여 성분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 감포도는 껍질 섭취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셋째, 과일은 껍질째보다 안전하게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과일은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암 예방 얘기 나오면 다들 비싼 약초나 보조제부터 떠올리잖아. 근데 오늘 주인공은 우리 집 주방에 늘 있는 재료라면서? 오늘 이야기할 재료는 특별한 보약도 수입 식품도 아닌 생강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곁에 두고 수시로 써야 하는 재료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알았는데 암 예방 1위까지 나오는 건 솔직히 좀 의외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은 흔하다 보니 효능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생강은 면역, 염증, 세포 보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아주 드문 식재료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진저롤이랑 슈가올이지? 맞습니다. 생강의 항암 작용을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성분이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정상 세포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거든? 생강이 암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생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다만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 만성염증, 면역 감시 기능 저하 이런 조건들을 불리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암 얘기가 나오면 왜 이렇게 염증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은 염증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만성염증이 많을수록 세포 손상과 변형 가능성도 커지고 면역 시스템의 감시 기능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생강은 이런 염증 반응을 비교적 초기에 눌러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환경 관리용 식재료로 높게 평가받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그냥 기분 탓은 아니지? 아닙니다. 생강은 실제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 세포의 활동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감시 시스템이 좀 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사를 보면 항암 치료 중에도 생강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 생강은 구토 완화, 소화 기능 보조, 염증 반응 완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위장 부담이나 염증 반응이 커질수록 몸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생강이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생강은 보약처럼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돼? 전혀 아닙니다. 생강의 핵심은 소량을 자주입니다. 생강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리에 조금씩 차로 연하게 국물의 향 정도로 이렇게 자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먹는 게 제일 좋아?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 쓰는 것입니다. 생선, 고기 요리에 한두 조각, 국이나 찌개에 슬라이스, 볶음 요리에 다진 생강 소량. 이렇게만 해도 섭취 빈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말린 생강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생강을 말리면 쇼가올 성분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 성분은 진저롤보다 자극은 강하지만 항염 항산화 작용이 더 뚜렷한 편입니다. 그럼 생강차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데? 기본 원칙은 설탕 없이 연하게 따뜻하게입니다.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건 위가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좋으면 아무나 막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궤양, 위염, 위산 역류가 심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일부만 상해도 전체에 좋지 않은 성분이 퍼질 수 있습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딱 정리해줘. 첫째, 생강은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둘째, 진저롤과 쇼가올은 염증과 면역 환경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셋째, 생강은 많이보다 자주, 소량으로가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를 해볼게. 비싼 보약보다 매일 쓰는 생강 한 조각이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봇 조이. 조이야, 오늘 주제 보니까 나 조금 놀랐어. 새우젓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면서?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집에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습관을 다시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새우젓,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발효식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넣는 집이 더 드물지 않아? 김치 냉장고나 냉장실이 기본 아니야? 맞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새우젓은 차게 보관해야 안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우젓은 저장식품이 아니라 발효식품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새우젓은 감칠맛 재료가 아니라 식중독 위험 식품이 됩니다. 발효식품이면 김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가? 비슷하지만 새우젓은 김치보다 훨씬 미생물 균형에 민감합니다. 새우젓은 염도, 미생물, 수분 상태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을 때 안전하고 맛있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이 균형을 깨뜨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차가운데 왜 더 위험해지는 거야? 핵심은 발효는 멈추고 부패균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새우젓에 필요한 발효균의 활동은 거의 멈춰버립니다. 대신 냉장고 내부의 습기와 응결수 때문에 부패균이 천천히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근데 냄새도 괜찮고 색도 멀쩡해 보이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냉장 보관된 새우젓은 눈에 띄는 부패 신호 없이 내부부터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액질, 탁한 냄새, 쿰쿰한 단백질 냄새 이건 숙성이 아니라 암인계 독성 물질 생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르신이나 아이한테 더 위험해? 이 독성 물질들은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성인은 가볍게 배탈로 끝날 수 있지만 노약자와 아이는 복통 설사, 구토, 탈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대체 어디다가 둬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은 냉장도 아닌 냉동입니다. 새우젓은 냉동 상태에서도 소금물 때문에 완전히 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발효는 아주 천천히 유지, 부패균 증식은 거의 차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냉동하면 발효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냉동은 발효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새우젓의 감칠맛은 유지되면서 식중독 위험만 낮아지는 가장 현실적인 보관법입니다. 냉동만 하면 아무렇게나 둬도 되나?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분. 둘째, 공기 차단입니다. 한 번에 쓸 양만큼 나눠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야 합니다. 큰 통으로 계속 꺼내 쓰면 왜 안 돼? 매번 여닫을 때마다 공기, 수분, 세균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냉동 보관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해동은 그냥 상온에 두면 돼? 절대 안 됩니다. 해동은 반드시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급속 해동이나 상온 해동은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리고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딱 정리해줘. 첫째, 새우젓은 냉장 보관하면 발효가 멈추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둘째, 겉보기 멀쩡해도 내부 변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우젓의 정답 보관법은 소분 후 냉동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새우젓은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에 두는 순간 안전해진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봇 조이. 조이야, 이거 정말 공감 가는 주제거든. 집에 유통기한 지난 믹스커피 다들 한두 개쯤 있잖아. 네, 대부분 이건 마시면 안 되겠지 하고 그대로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시지만 않으면 믹스커피는 집안에서 꽤 쓸모 많은 재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통기한 지나면 좀 찜찜해서 못 마시겠어. 맞습니다. 믹스커피는 커피, 설탕, 프림이 섞여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맛과 향, 산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청소 탈취 흡착에는 여전히 충분히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커피가루인데 뭐가 그렇게 쓸모가 많아? 믹스커피가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 성분이 이미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 가루는 냄새 흡착, 스크럽, 설탕은 수분 흡수, 점착 제거, 프림는 기름 성분 분해 보조제로 이 조합이 집안 청소에는 꽤 잘 맞습니다. 이건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냉장고 냄새 잡는 거. 맞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실패가 적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 속 커피 가루는 냄새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이 강해서 냉장고 탈취제로 잘 작동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이나 컵에 믹스커피 가루를 담아서 냉장고 한쪽에 두면 됩니다. 약 1에서 2주에 한 번만 교체해도 잡냄새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는 정말 스트레스야. 맞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믹스커피 가루를 쓰레기 위나 바닥에 소량 뿌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커피 향이 악취를 덮는 게 아니라 흡착과 수분 제거를 동시에 하면서 냄새를 완화합니다. 물기 많은 쓰레기일수록 효과가 더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외다. 피부에 써도 괜찮아?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얼굴은 안 되고 발 뒤꿈치나 팔꿈치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가루는 입자가 고운 편이라 물이나 오일과 섞으면 물리적 스크럽 역할을 합니다. 커피 가루는 각질 제거, 프림의 오일 성분은 문지르는 과정에서 건조함을 줄여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화분까지는 너무 놀라운데? 이건 아주 소량일 때만 가능합니다. 커피 가루에는 질소, 인, 칼륨 성분이 있어 토양 미생물 활동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말린 상태로 흙과 섞어서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넣으면 토양 산성도가 높아져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됩니다. 기름때까지 닦인다니까 신기해. 원리는 단순합니다. 커피 가루의 미세 입자가 기름때를 물리적으로 긁어내고 설탕과 프림 성분이 기름과 물 사이에서 분리 작용을 도와줍니다. 강한 세제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름때 정리가 가능해서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 네, 있습니다. 먹거나 마시는 용도, 얼굴 스크럽, 상처 부위 사용, 물기 있는 상태로 장기 보관. 이 네 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줘. 첫째, 유통기한 지난 믹스커피는 먹지만 않으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탈취, 청소, 각질 제거처럼 생활 용도에 한해 안전합니다. 셋째, 핵심은 소량 사용과 위생 관리입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믹스커피 마시긴 찜찜해도 버리기엔 너무 쓸모가 많다.